로마가 공화정이었다고요? 천만에요. 그건 환상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로마 공화정 있잖아요. 원로원이 법을 만들고 집정관 2명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권력 남용을 막았다는 그 시스템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요, 칼을 든 장군들이 모든 걸 좌지우지했거든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공화정을 무너뜨렸다고들 하는데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카이사르가 태어나기 한참 전부터 로마는 이미 제국이었고 공화정은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어요. 오늘은 이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로마 공화정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그리스의 역사가 폴리비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왕정, 귀족정, 민주정이 하나로 합쳐진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로마의 중심에는 원로원이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파트리키라고 불리는 귀족 가문 출신들만 들어갈 수 있는 기관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로마 시민은 2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소수의 귀족인 파트리키가 있고 나머지 전부는 플레베이안이라고 불렀어요. 원로원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집정관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책 방향을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매년 원로원 의원들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집정관으로 임명했는데 왜 하필 2명이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1명이 권력을 독점하면 안 되니까 서로 견제하라는 의미였고 또 1명은 로마에 남아서 내정을 돌보는 동안 다른 1명은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였죠.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가 또 있었어요. 임기가 딱 1년이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1년 안에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한 번 집정관을 했던 사람은 최소 10년은 기다려야 다시 집정관에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규칙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곧 말씀드릴게요. 다이어트 시작할 때 오늘부터 탄수화물 끊는다고 결심하잖아요. 근데 3일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예외가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면 규칙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로마에는 독재관이라는 특별한 자리도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나라가 진짜 위험할 때만 임명하는 비상사령관 같은 거예요. 이 자리에 모범 사례로 항상 나오는 인물이 킹킨나투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원래 농장에서 편하게 은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라에서 부름이 왔어요. 그래서 군대를 지휘해서 적을 물리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권력에 욕심 안 내고 바로 농장으로 돌아갔어요. 수백 년 뒤에 넬슨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딱 한 번만 하고 물러난 것도 비슷한 거예요. 권력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위대한 지도자라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카이사르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기원전 100년쯤에 로마의 명문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드라마틱했는데 어머니 배를 갈라서 꺼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술 이름이 카이사르 이름을 따서 시저리안 섹션, 우리말로 제왕절개가 된 거예요. 귀족 집안 출신이니까 당연히 군대에도 들어가고 원로원에서도 일했어요. 장군으로서 엄청 잘해서 이름을 날렸고 스페인 총독까지 지냈어요. 그 다음 목표가 뭐였을까요? 바로 집정관이었습니다. 근데 집정관 선거에 나가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카이사르는 로마에서 제일 부자 중 1명인 크라수스라는 사람한테 손을 벌렸죠. 크라수스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아세요? 사설 소방대를 운영했는데요. 방식이 좀 특이했어요. 누구 집에 불이 나면 먼저 달려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 내면 불 꺼줄게. 안 내면 그냥 타는 거 구경해. 요즘 같으면 완전 범죄인데 그때는 이게 합법적인 사업이었어요. 기원전 59년 카이사르가 드디어 집정관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로마 정치를 장악하려고 크라수스 그리고 당시 최고의 장군이었던 폼페이우스랑 손을 잡았어요. 이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을 엄청 좋아했던 인물로 유명해요. 이 세 사람의 동맹을 제1차 삼두정치라고 불러요. 삼두가 뭐냐면 머리 셋이라는 뜻이에요. 세 명이 머리를 맞대고 권력을 나눠 가진 거죠. 근데 이 동맹이 카이사르한테는 엄청 잘 풀렸는데 나머지 두 명한테는 별로 좋은 결과가 아니었어요. 집정관으로 있는 동안 카이사르가 뭘 했냐면 폼페이우스 군대를 이용해서 원로원을 협박했어요. 내가 원하는 법 안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런 식이었죠. 임기가 끝난 다음에는 갈리아 총독 자리를 얻었어요. 갈리아가 어디냐면 지금의 프랑스 지역이에요. 당시 로마는 갈리아 남쪽만 지배하고 있었는데 카이사르가 나머지 전부를 정복해버렸어요. 그의 군단이 4개나 됐는데 로마 말로는 레기온이라고 해요. 이 군단들이 바로 카이사르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여기서 안 멈췄어요. 브리타니아도 침공하고 갈리아에서 또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러는 동안 로마에서는 상황이 바뀌고 있었어요. 크아수스가 파르티아랑 싸우다가 죽었고 카이사르의 경쟁자이자 원수가 된 폼페이우스가 집정관에 당선됐거든요. 폼페이우스랑 원로원이 카이사르한테 뭐라고 했냐면 군대 지휘권 내놓고 로마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카이사르가 군대 없이 로마로 가면 재판받게 되어 있었어요. 집정관 할 때 부정부패 저지른 것, 총독할 때 권한 남용한 것 때문에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13단을 이끌고 로마로 갔어요. 루비콘이라는 강을 건너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는 기록마다 조금씩 달라요. 쉽게 말하면 카이사르가 자기 고향을 침공한 거예요. 로마군 총사령관 폼페이우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수도를 버리고 도망쳤어요. 기원전 48년에 카이사르는 로마 전체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독재관도 되고 집정관도 됐어요. 동시에요.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를 쫓아서 이집트까지 갔는데 가보니까 폼페이우스가 이미 죽어 있었어요. 이집트 왕 프톨레마이오스 부하들이 미리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 이집트에서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왕 프톨레마이오스랑 그의 여동생이자 아내인 클레오파트라가 권력 싸움을 하고 있었거든요. 프톨레마이오스가 왜 폼페이우스를 죽였냐면 카이사르 적을 죽여줬으니 카이사르가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카이사르 반응이 뭐였을까요? 오히려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자기 손으로 직접 복수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를 빼앗긴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 편에 섰고 둘 사이에 사랑이 싹 텄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나중에 고대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가 되는데요. 로마 내전에서 결국 지는 쪽에 섰어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라는 사람한테 배팅했는데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한테 졌거든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됩니다. 이집트에서 돌아온 카이사르는 동쪽에 있는 왕들을 차례차례 이겼고 다시 독재관이 됐어요. 처음에는 임기가 10년이었는데 나중에는 죽을 때까지로 바뀌었어요. 기원전 46년이랑 45년에 연속으로 집정관도 됐는데 45년에는 혼자만 집정관이 됐어요. 원래 2명이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기원전 45년 카이사르는 로마의 완전한 주인이 되어서 자기 권력을 더 강하게 만드는 개혁들을 했어요. 뭘 했냐면요. 퇴역 군인들한테 땅이랑 연금을 줬어요. 로마 시민들이 진 빚도 엄청 탕감해줬고요. 달력도 바꿨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의 원형이에요. 근데 기원전 44년에 문제가 생겼어요. 원로원 의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카이사르가 권력을 너무 많이 가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원로원 회의장에서 카이사르를 칼로 23번이나 찔러서 죽였어요. 참고로 카이사르가 죽으면서 암살자 중 한 명을 보고 슬프게 뭐라고 했다는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지어낸 이야기예요. 실제 역사 기록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암살자들은 카이사르를 죽이면 공화정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틀린 계산이었어요. 왜냐하면 카이사르가 한 개혁들이 시민들한테 엄청 인기가 있었거든요. 시민들은 바로 카이사르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 밑에서 일했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그리고 레피두스라는 사람을 새 지도자로 뽑았어요. 이걸 제2차 삼두정치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실패해서 또 내전이 터졌어요. 옥타비아누스랑 안토니우스가 싸웠는데 안토니우스가 졌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름을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로 바꾸고 로마의 혼자 주인이 됐어요. 황제라는 이름을 썼고 동전에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새겼어요. 아우구스투스는 공화정이 아직 살아있는 척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다 결정했고 원로원은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존재가 됐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정말로 카이사르가 공화정을 망가뜨린 걸까요? 카이사르가 내전을 시작하고 권력을 잡고 공화정의 정신을 훼손하고 법을 바꾼 건 맞아요. 근데 이런 일을 한 첫 번째 사람이 카이사르였을까요? 아니요, 전혀요. 마리우스라는 장군을 봐요. 이 사람은 군사적 실력이 뛰어났고 가난한 시민들한테 군대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해서 권력을 잡았어요. 그가 뽑은 병사들이 누구한테 충성했을까요? 로마한테가 아니라 마리우스 개인한테 충성했어요. 왜냐고요? 마리우스가 그들한테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가 계속 새 땅을 정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퇴역 군인들한테 줄 땅이 필요했으니까요. 마리우스는 카이사르보다 60년이나 전에 집정관을 5번 연속으로 했어요. 술라라는 장군도 있었어요. 마리우스처럼 자기 군대가 로마 말고 자기한테 충성하게 만들었는데 더 심한 짓을 했어요. 직접 로마로 군대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 독재관이 되어서 수천만 명을 죽였죠. 이게 기원전 81년이에요. 카이사르가 정치 시작하기 30년 전이라고요. 여기서 완전히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위대한 인물 중심으로 역사를 보지 말고요. 어쩌면 로마는 황제가 생기기 훨씬 전에 이미 제국이었던 거 아닐까요? 제국이 뭔지 생각해봐요. 페르시아 제국 같은 거요. 제국에는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로 통일된 정부가 있고 계속 군사적으로 팽창하고 여러 다른 민족들을 지배해야 해요. 로마에 공식적으로 황제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로마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었어요. 로마가 처음에 뭐였는지 아세요? 그냥 도시였어요. 그 다음에 도시 국가가 됐고 왕국이 됐다가 공화국이 됐죠. 근데 그 시기 내내 로마는 기본적으로 로마 주벽일 뿐이었어요. 기원전 4세기부터 로마는 옆에 있는 민족들을 흡수하기 시작했어요. 라틴족, 에트루리아족 같은 사람들이요. 얼마 안 가서 이탈리아 전체가 로마 밑에 들어갔는데 솔직히 이건 진짜 다양한 민족을 지배하는 거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탈리아 반도 안에서는 비슷한 점이 많았으니까요. 진짜 팽창이랑 다양성을 말하려면 포에니 전쟁 이야기를 해야 해요. 이 전쟁이 왜 유명하냐면 한니발 때문이에요. 한니발이 뭘 했냐면요. 전쟁 코끼리를 데리고 알프스 산맥을 넘었어요. 알프스가 얼마나 높은 산인지 아시죠? 거기를 코끼리랑 같이 넘은 거예요. 역사상 가장 미친 듯이 대담한 군사작전 중 하나로 꼽혀요. 제1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는 시칠리아를 원했어요. 시칠리아는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갖고 있었는데 로마가 이겼어요. 카르타고는 복수를 다짐했죠. 그래서 제2차 포에니 전쟁이 시작됐어요. 기원전 219년에 한니발이 로마 편인 도시를 공격하고 군대를 이끌고 스페인을 지나 알프스를 코끼리랑 넘었어요. 한니발 군대가 거의 이길 뻔했는데 결국 졌어요. 그래서 로마가 스페인을 갖게 됐죠. 스페인 사람들은 확실히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역사도 달랐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기원전 201년에 로마가 확실히 제국이 됐다는 거예요. 제3차 포에니 전쟁은 거의 형식적이었어요. 로마가 핑계를 찾아서 카르타고를 공격했는데 너무 완벽하게 부숴버려서 지금 지도에서 카르타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결국 이 모든 지역이랑 더 많은 곳이 로마 밑으로 들어갔고 수백만 명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첫 번째 공식 황제가 됐을 때 로마가 공화국이었다고 말하는 건 웃긴 얘기예요. 그때쯤 로마는 이미 200년 가까이 제국이었거든요. 제가 왜 공화정이 카이사르보다 훨씬 전에 죽었다고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공화정을 망가뜨린 게 있다면 그건 권력이 한 사람한테 집중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은 항상 장군이었어요. 군대 없이 로마를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요. 왜 그렇게 막강한 장군들이 나타났을까요? 로마가 제국이 되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제국은 계속 커져야 해요. 특히 로마 제국은 계속 커져야 했는데 퇴역 군인들한테 줄 새 땅이 항상 필요했거든요. 이 팽창이 엄청나게 강한 장군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여러 민족을 흡수하면서 그 민족들이 공화정이라는 추상적인 개념보다 장군 개인한테 충성하는 게 더 쉬워졌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황제들을 만든 게 아니에요. 제국이 황제들을 만든 거예요. 결국 로마 공화정이 무너진 건 한 사람의 야망 때문이 아니었어요. 시스템 자체가 계속 커지길 요구했고 그 팽창이 장군들한테 점점 더 많은 권력을 줬어요. 마리우스, 술라,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이 사람들은 다 같은 시스템이 만들어낸 거예요. 카이사르를 죽여서 공화정을 살리려고 했던 원로원 의원들은 진짜 원인을 못 본 거예요. 병의 증상만 치료하려고 했지 병 자체를 치료 안 한 거죠.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할 건 이거예요. 제도가 권력 집중을 막게 설계되어 있어도 상황이 바뀌면 그 제도는 소용없어질 수 있어요. 로마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은 작은 도시 국가에서는 잘 돌아갔지만 지중해 전체를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한테는 안 맞았어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규칙이 필요했고 그 새 규칙의 이름이 결국 황제였던 거예요.